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경영 경제 분야의 시사 이슈를 정리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여러분께서 생각해볼 만한 윤리적 쟁점에 대해 정리하는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학창시절의 토론, 면접 질문, 논술 문항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으니 해당 주제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꼭 한번 정리해보시고 이러한 윤리적 쟁점 문제는 시대를 크게 탄다기보다 언제나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문제들인 만큼 이전 연도의 콘텐츠들 역시 함께 참고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고령자의 면허 반납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난 7월 시청역에서 68세의 고령 운전사가 인도로 돌진하여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해 고령자들이 운전사고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고령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들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반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령 운전사 교통사고 건수가 2020년 31,072명에서 2023년 39,614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운전자가 나이가 들수록 신경, 인지적 기능이나 운동 능력이 퇴화하기 때문에 운전 시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숙할 수 있고 운전 수행 기능 역시 저하되기에 면허증 반납을 통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반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고령 운전자라고 해도 개인마다 노화의 양상이 다를 수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면 이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자유 문제도 문제지만 은퇴 이후 택시 운전에 종사하는 것처럼 직업상 운전을 해야 하는 노인들도 있는 데다 대중교통이 많지 않은 지역의 노인들에게는 이동권을 박탈하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연령으로 면허 반납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논의해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와 함께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최근에 만 65세에서 75세 사이를 떠나서 만 65세 미만의 연령에도 치매가 점점 생기고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한계점도 있고 개인별 운전 능력을 고려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적성검사 역시 실제 운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하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도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고령 운전자들은 면허를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어느 정도의 연령대부터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기능이 저하한다고 일반화하면 좋겠는지, 세 번째로 면허에 제한을 둔다면 어떤 기준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최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함께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지, 다섯 번째로 자율주행 상용화 시에도 고령 운전자들 및 고위험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해야 할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앞서 방금 고령 운전자들 문제와 관련해서 자율주행을 도입할 시에도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할 필요가 있겠냐고 질문을 제기했는데 이처럼 고위험 운전자들이 면허 문제와 관련 있는 이슈이자 윤리 딜레마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딜레마 중 하나가 트롤리 딜레마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딜레마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광차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차의 기관사인데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멈출 수 없이 달려야 하고 직진할 시에 5명 열차의 방향을 돌려서 회전한다면 1명이 희생되는 상황에서 열차의 방향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직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직진 선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5명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으로 큰 물건을 던지면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뛰어내려서 희생하기에는 무서움을 떠나서 여러분이 너무 가벼워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열차를 멈출 수 있을 만큼 육중한 무게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앞에서 난간에 기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이 사람을 밀어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상황을 지켜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신 여러분이라면 들어보셨을 공리주의, 의무론, 덕, 윤리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선 공리주의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으로 유명한 관점이며 결과 중심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어떤 행위든 옳다는 입장입니다. 트롤리 딜레마에 적용하면 5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낫기 때문에 열차의 방향을 돌리겠죠. 직관적이기는 한데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1명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정말 큰 사람이라거나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소수 인원이라고 해서 해당 인물을 희생시키기로 결정하기 어려우니 말입니다. 의무론
의무는 도덕과 행동이 동기를 중시해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모든 인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5명의 인원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시키는, 즉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의무론적 관점의 경우 만약 의무나 규칙끼리 상충할 때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곤란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덕 윤리는 행위자의 덕성에 집중합니다.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어떤 배경에 처해 있는지, 즉 앞서 말했듯 1명, 5명의 인원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나 그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또는 본인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으로 1명을 선택하든 5명을 선택하든 모두 정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관점은 너무 주관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다는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율주행차의 주행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공리주의적 관점이 적용된 자율주행차를 선호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데 무단 횡단으로 끼어든 다수를 살리기 위해 1명인 운전자가 다치거나 죽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해당 차량에 탑승하기가 무섭겠죠.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은 결국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설계될 것인데 개인 그리고 문화마다 가치가 다 다르다는 것도 맹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중국, 일본처럼 집단주의가 비교적 강한 나라에서는 노약자를 보호하는 경향성이 큰데 개인주의가 강한 국가에서의 알고리즘이 적용된 차량을 집단주의가 강한 국가에서 타게 된다면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가치를 고도로 반영할 때 예를 들어 범죄자를 죽일 것인지 의사를 죽일 것인지 등을 임의로 자율주행차가 판단해버린다면 이는 인간의 가치를 알고리즘이 매겨버리는 식으로 발달한다고 할 수도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롤리 딜레마의 경우 워낙 유명한 딜레마이자 수업에서도 한두 번쯤은 다루었을 주제인 만큼 예상 질문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차의 딜레마와 관련해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랄 머신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니 여러분이 선택은 어땠으며 또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여러분만의 의견과 그 근거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행동을 판단할 때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지 동기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지 공리주의와 의무론이 대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트롤리 딜레마만큼이나 유명한 하인츠 딜레마입니다. 하인츠 딜레마는 콜버그라는 학자가 도덕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한 딜레마 상황입니다. 하인츠라는 사람의 부인이 희귀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약사가 그 희귀암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약사는 $200를 투자해 신약을 개발하였으며 약 하나를 $2,000로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인츠는 $2,000를 구하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를 했지만 결국 $1,000밖에 모으지 못했고 약사를 찾아가서 아내의 사정을 설명하여 $1,000로 해당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정했습니다. 약사는 해당 요청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1,000를 갚으면 안 되겠냐는 부탁까지도 거절하여 하인츠는 결국 약사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그 약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인츠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하인츠 딜레마의 내용입니다. 하인츠 딜레마를 제시한 콜버그는 6단계로 해당 딜레마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였으니 여러분께서 먼저 이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답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인 처벌과 복종은 처벌을 회피하고 보상을 중요시하는 단계입니다.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으니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단계에서 찬성 의견은 아내를 살리지 않으면 비난을 받고 어차피 하인츠 씨와 약사가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둘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반대 의견은 약을 훔치는 것은 범죄이고 벌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2단계인 도구적 목적은 단순히 규칙 때문에 안 된다의 차원을 넘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인정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것을 비교하여 판단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찬성 의견은 하인츠의 아내는 희귀암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약이 꼭 필요하며 하인츠가 도둑질을 한 것이 약사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라거나 도둑질을 즐겨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대 의견은 약사의 입장에서는 약사 역시 돈을 벌어야 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약사를 비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단계인 좋은 사람 원리는 소위 말하는 착한 아이가 되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주변 사람의 기대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불화를 피하려고 하며 콜버그는 주로 청소년들이 3단계의 답변을 하는 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단계에서 찬성 의견은 좋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약을 훔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으며 만약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두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하인츠를 나쁜 남편이라고 비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대 의견은 도둑질로 인해 법을 어기면 하인츠는 범죄자가 되어 본인과 그 가족에게 먹칠을 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4단계인 준법 정신과 질서 단계에서는 자신이 이익, 타인, 사회 전체로 관점이 점점 확장되어 사회 질서와 준법 정신을 중시합니다. 새벽에 자동차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신호를 지키는 것처럼 준법 정신이 매우 투철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 찬성 입장은 법을 어긴 것은 맞으나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처벌을 달게 받는다면 하인츠를 더 이상 비난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반대 입장은 법을 어기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인츠는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5단계인 사회계약으로서의 법 단계부터는 이전의 풍습이나 예절을 따르지 않는 탈인습적 수준에 해당합니다. 법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가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5단계의 찬성 입장으로는 하인츠가 현행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상황 전체를 고려했을 때 해당 법규가 잘못되었을 소지가 있으며 하인츠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에 대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6단계인 보편적 가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도덕성으로 사실상 실생활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도덕 규칙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높은 차원이 보편적 원리에 호소하는 입장으로 올바른 행위란 법이나 사회적 합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자신이 원리와 충돌한다면 자신이 가치에 맞게 행동합니다. 6단계의 찬성 입장으로는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는 재산의 보호보다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개인은 어떤 사회적 합의를 초월하여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돌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콜버그의 이러한 도덕적 발달 단계의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처음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어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5, 6단계의 경우 실제로 발견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는 5, 6단계의 순서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중시하는 관계지향 및 배려라는 가치가 경시되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인츠 딜레마 역시 예상 질문을 제시하기 보다는 해당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콜버그가 제시한 여러 단계별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학급 활동 주제로 해당 딜레마를 제시하여 친구들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윤리교육과나 사범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께서는 해당 주제를 통해 모의 수업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윤리적 쟁점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2025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오늘의 콘텐츠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